그에게는 마음을 나눌 동료나 친구도 없었고 교회도 신조도 없었다. 그는 타인과의 소통이라고는 일절없이 오직 자기만의 정신적인 삶만 살았다. 크리스마스 때 친척들을 방문하고 또 그 친척들이 죽으면 묘지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회적 의무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이행했으나 시민 생활을 규제하는 여타 관습에는 더 이상 양보란 있을 수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을 털 수도 있으리라는 엉뚱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었기에 그의 삶은 그저 평탄하게 굴러갈 뿐이었다. 한마디로 기복 없는 무미건조한 이야기처럼. 안녕하세요. 채널 피터캣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율리시스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더블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소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은 1914년 발표된 조이스의 단편집입니다. 총 15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조이스가 더블린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떠난 지 10년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시간에 조이스의 예술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종교든 정치든 가족이든 신경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그 시선을 마치 거울로 비추듯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표현인데요. 거울 앞에 알몸으로 서서 당당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게다가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데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너희의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두려운 이야기죠. 이것을 멋지게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인간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마치 태양 앞에 선 것처럼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이스는 그 거울을 바로 조국인 아일랜드인들에게 비추기로 결심했고 이 작품 더블린 사람들은 그 시선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 판단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일랜드 상황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상으로 영국의 왼쪽에 위치한 아일랜드는 마치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유난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특히 1840년대 감자 대기근이 유명한데 기후나 토질이 좋지 않아서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감자에 입마른 병이 돌아서 2, 3년간 거의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대흉작을 겪었고 게다가 당시 아일랜드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영국인 지주들은 그런 사정은 아랑곳 없이 자기 몫을 확실히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굶어 죽고 또 100만 명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아일랜드 총 인구가 약 800만 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아일랜드인들이 겪은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발표된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에도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비참한 삶이 묘사되어 있기도 하죠. 감자 대기근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서 1900년대 중반까지도 아일랜드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결국 800만이었던 인구는 1900년대 중반 무렵에는 400만 명까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 종교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죠. 당시 영국은 종교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일랜드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었고 이는 아일랜드 내부에서 심각한 종교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조이스가 9살 때는 아일랜드 독립운동 지도자인 찰스 파넬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보면 파넬의 죽음을 두고 집안 어른들이 종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더블린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볼 때 더 잘 보이는 작품입니다.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국민 대다수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내부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작가 조이스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패배의식에 젖어서 남탓만 하거나 마비 상태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말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더블린 사람들은 내부인인 작가의 눈에 비친 아일랜드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어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작가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위선과 마비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는 1992년 개최된 국제 조이스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의 환영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이스가 들고 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에 도전하여 안위를 기꺼이 분쇄한 예술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조이스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선과 마비에서 해방시키려는 예술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발전의 가능성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새 유럽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국제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전형적인 유럽인이었던 조이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가로서의 아일랜드의 성숙과 발전에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작가 조이스는 자신이 언제나 더블린에 대해 쓰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더블린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세계 모든 도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성에는 보편성이 들어있다. 제가 조이스를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조이스의 이 말처럼 그의 거울이 100여 년 전 더블린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앞에 서 있는 너희의 모습은 또한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읽는 것은 조이스의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처음으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보기 흉한 것들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소박하고 작은 매력들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욕심 없이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을 긍정하는 과정인 거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내 자신을 세탁하고 푹 삶아서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 시간 바짝 말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낡은 옷을 깔끔하게 세탁해서 다시 입는 기분이 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작가의 차갑고 냉정한 거울 뒤에 숨어 있는 끝없는 침묵의 애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에는 총 15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작품 하나하나가 기승전결이나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블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사파처럼 그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것에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더블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편의상 몇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파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유명한 술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정치나 종교에 관한 작품들, 그리고 마비와 무기력에 관한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3편인 자매와 뜻밖의 만남, 에러비는 어린 시절의 짧고 인상적인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첫 작품인 자매는 친하게 지내던 할아버지 신부님의 죽음을 대하는 소년에 관한 것인데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죽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소년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인 뜻밖의 만남은 하루 동안의 모험을 떠나는 소년들의 기분과 그 모험에서 그들이 만나고 얻게 되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만나는 아저씨는 변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에러비는 친구 누나에게 처음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 된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도 뭔지 알 수 없는 낯설지만 두근거리는 감정에 휩싸인 소년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다음은 술 취한 사람들에 관한 작품들입니다. 먼저 맞수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는 패링턴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복사기나 프린터가 없었으니까 법률사무소의 수많은 서류는 누군가가 타자기로 하나씩 타이핑해야 했겠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산더미처럼 쌓이는 서류들을 볼 때마다 초조한 마음에 술 생각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장 해야 하는 순간이면 갑자기 어떤 책임 없이 읽고 싶어지거나 지금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소설 속 문장처럼 그러나 그의 머리는 몽롱했고 그의 마음은 술집의 휘황한 불빛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향해 방황하게 되는 거죠. 흔히 더블린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맛수들이라는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점잖은 신사인 커넌 씨가 술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요. 이 소설은 커넌 씨의 술 마시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친구들이 그를 성당에서 열리는 상인들을 위한 기도회에 데려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둘러싸고 친구들 역시 한 잔씩 하며 의논하는 모습도 재밌고요. 또 돈이 중요하다고 설교하는 신부의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선량하지만 뭔가 뒤죽박죽인 채로 살아가는 더블린 사람들을 재미있게 그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에도 술이 자주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작품 두 개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정치나 민족운동에 관한 작품입니다. 먼저 선거 사무실에서 맞은 파넬의 기일이라는 소설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선거 사무실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오코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선거 사무실은 아일랜드 민족주의당 후보로 나선 어느 술집 주인의 사무실입니다. 이날은 아일랜드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찰스 파넬의 기일이기도 해서 담쟁이 이파리를 옷깃에 달고 있지만 시작부터 아일랜드 민족운동이 돈 많은 상인들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선거운동원들의 대화에서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에 대한 절실함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저 맥주나 마시면서 노닥거릴 뿐입니다. 조이스의 눈에 비친 소위 민족운동가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겠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파넬을 기리는 시는 다분히 감상적인 기분에만 빠져 있을 뿐 모든 것이 무기력하기만 한 그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어느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승리협회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제화업자의 아내인 커니 부인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딸에게 문예부흥 운동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딸에게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러를 가르치는 한편 이 음악회 반주자로 딸을 출연시킵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가 매우 엉성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약속된 출연료를 받지 못한 커니 부인과 주최 측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얼핏 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일랜드 고유 문화의 부흥을 위해 봉사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계산만 밝히는 커니 부인을 비판하는 작품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구호만 앞세울 뿐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하는 주최 측과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아일랜드인들 모두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무기력하고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다양한 더블린 사람들에 관한 작품들입니다. 지금까지 7편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8편이 남았는데요. 이 8편 중에 제가 좋아하는 3편만 골라 소개해볼까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의 의미나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사파 같은 장면들과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작가의 시선을 느끼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할 작품은 4번째에 수록되어 있는 이블린입니다. 창가에 앉아 저녁이 거리로 퍼져가는 모습을 힘없이 바라보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꽤 피곤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녀의 피곤함은 그녀는 저녁이 거리로 쳐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라는 첫 문장으로 멋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돈을 버는 것과 남겨진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떠맡는 것은 모두 이블린의 몫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술에 취한 날이면 이블린을 몹시 괴롭히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얼마 전 프랭크라는 선원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와 함께 지옥 같은 더블린을 벗어나 외국으로 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그런 그녀가 결국 떠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은 꽤 논란이 많은 작품인데요. 실은 프랭크가 나쁜 놈이라서 이블린을 외국에 매춘부로 팔아먹으려 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일랜드인을 상징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가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이것은 작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독자가 판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소설을 읽는 독자가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게 함으로써 작품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독자들도 주인공 입장이 되어 함께 고민하길 원하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이 작품이 보다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슴 아픈 사고라는 작품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제임스 더피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마치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수록된 칸막이 객실의 주인공 마이어스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중년이고 돈 걱정은 없지만 철저하게 고독한 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제임스 더피는 시끄러운 시내가 싫어서 시 외곽에서 혼자 조용히 살며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가끔씩 음악회에 참석하는 게 문화생활의 전부입니다. 물론 마음을 나눌 동료나 친구도 없었죠. 제게 이 작품이 인상적인 이유는 아마도 자기만의 가치관에 둘러싸여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된 일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고립되어 버리는 한국 남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겠죠.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제임스 더피가 음악회에서 시니커 부인이라는 여성과 우연히 만나 친해지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끔씩 만나 함께 산책을 하며 책과 음악에 관해 대화하기도 하고 때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제임스 더피에게 둘의 관계는 떳떳한 교우 관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코 부인의 입장은 달랐죠. 역시 남녀 관계는 어쩔 수 없구나. 환멸을 느낀 제임스 더피는 시니코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 날 식당에서 신문을 읽다가 가슴 아픈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신문에는 마치 안나 까리니나처럼 세상을 떠난 시니코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고였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은 없었다는 말로 기사는 끝이 납니다. 소설은 그 기사를 접한 이후 제임스 더피의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며 마무리되는데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조차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고 그 죄의식과 함께 살아가야 할 나머지 삶에 대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진흙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에 수록된 죽은 이들을 소개하는 게 맞겠지만 죽은 이들은 더블린 사람들을 총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여러분이 앞에 14작품을 읽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흙 또한 짧지만 매우 인상적인 소설입니다. 그리고 당시 더블린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이 안타깝지만 강렬하게 표현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마리아는 율락 여성들의 갱생을 위해 개신교단에서 운영하는 보호기관에서 자벽부로 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원래 어느 가정에서 오랫동안 하녀로 일했지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 이곳으로 옮겼고 할로윈 전야인 오늘은 오랜만에 자신의 손으로 키웠고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조의 집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마리아가 그날 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설레는 기분으로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는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량하고 성실한 노인에 관한 묘사로는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할로윈 전야에 접시에 반지나 기도서 등 온갖 물건을 담아놓고 눈을 가린 사람이 선택한 것으로 점을 치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동전을 집으면 부자가 되고 물을 집으면 장수하게 된다는 시기였죠. 제목으로 짐작할 때 결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작품을 읽을 때마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극복할 수 없는 인간 조건 같은 것들이 떠올라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지 더블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좋아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조이스 작품 소개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평소보다 분량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훨씬 많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